자, 그 다음 11번 문제 또 계속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기억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보니까 주격장치의 물리적 크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격장치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크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자. 그래서 장치 크기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의 주소를 논리적인 관점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무리 봐도 가상 메모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가상 메모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어떻게 봅니까? 가상 메모리는 주격 장치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당장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보조 공간 가상 메모리에 넣어뒀다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주소 매칭을 통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거 있는 그대로 명시를 해놨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상 메모리 이렇게 이제 정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존재하는 임시 기억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나 주소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레지스터들이 존재했고요. 그들에 의해서 중앙 처리 장치가 일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레지스터 이렇게 정의 지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적 메모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SRAM이죠. 스테이틱 램. 일정 시간 동안 그죠?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형태의 메모리 공간이고 이거는 고정 장치로서 내용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고요. SRAM이 대표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을 통칭해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자, 그 메모리들은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저장을 빠르게 하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전원 버튼을 어떻게 해놔요? 꺼놓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전원을 꺼놨다고 해서 찍었던 사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또 내가 임의로 삭제를 하기 전까지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기억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휴대용 저장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메모리들을 플래시 메모리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메모리에 관한 문제, 역시나 메모리에 관한 문제든 참 인기리에 많이 나와요. 매 시험에 보면은 어떤 형태의 메모리든 간에 메모리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이제 가상 메모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찾아보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포문이라는 반복문 등장을 했고요. if문 구절 파악하는 거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새롭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학습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만한 구문이죠. continue라는 구문. 근데 continue는 특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블럭이 있으면 블럭을 그 순간 벗어나자인데 현재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면 if에 해당하는 if절의 조건을 충족하면 continue니까 해당 블럭을 벗어난다. 벗어나는 블럭 지점이 여기죠. 블럭을 벗어난 다음에는 다시 포문에 대한 반복문은 돌아야 되니까 제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것에 대한 파악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이때 보시면 블럭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그냥 벗어나기만 하는 거지 어떤 연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산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어떤 경우냐? if절의 구절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continue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문장인 sum 플러스는 i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sum이라는 변수에 i 값이 플러스 누적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봅시다. 포문에 의해서는 i는 1부터 1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2씩 증가하는 거네요. 그러면 i의 증가치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시면 1일 때 처음에 출발을 하죠. 그 다음 2만큼 증가하면 그 다음은 3일 때죠. 그 다음은 5일 때, 7일 때, 그 다음에 9일 때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은 10일이 되니까 최대 조건치 범위에서 벗어나죠. 결국은 1, 3, 5, 7, 9 총 5번의 반복문이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그 순간 이 부분에 의해서 I%, 이 %는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and 표시가 두 개 있어요. n%, and죠, and. 그리고 이 얘기죠. 그 다음에 i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i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참이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참이면 둘 다 참이면 continue 해라. 블럭을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얘는 sum 플러스 i를 통해서 sum의 i 값을 누적해라.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혹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참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0인 거는 false의 상황인 거고요. 0이 아닌 거는 true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거는 false, 거짓.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true, 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13579는요. 홀수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네들은 2로 나누었을 때 죄다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1이 나오죠. 홀수들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3579에 해당하는 형태는 I%2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했을 때 무조건 true의 결과가 나오죠. 그 얘기는 두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이 부분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인데 앞부분은 지금 이 I 값의 상황을 봤을 때는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true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요. 어떤 것만 따져도 돼요. 얘는 무조건 true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빼놓고 요것만 따져주셔도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으로 나누었을 때를 봅시다. 자, 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5는 나머지가 2, 7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입니다. 몫이 아니고요. 7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9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가 0이 되는 경우가 false의 상황, 거짓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상황에 대한 게 true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한 게 거짓이에요. 3과 9에 해당하는 게 false. 그러면 i가 3이고 i가 9일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false가 돼요. 얘가 무조건 true여도 얘는 무조건 true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이. 근데 얘가 false가 되면 두 조건이 and는 둘 다 true일 때가 true. 그러니까 얘는 한쪽이 false면 당연히 이 조건이 false가 되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상황.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i가 3이고 i가 9일 때 결국은 false 상황이 연출이 됐고 if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 둘 다 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일 때 무엇을 수행합니까? continue가 수행이 안 되고 sum 플러스 i가 수행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sum이라는 초기값 0이죠. 당연히. 예,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sum이라는 공간에 누적되는 값은 결국은 3과 9 두 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12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하시다가 아마 좀 착각을 하신 분들은 continue가 될 때 블럭을 나가줘야 되는데 그죠? 컨티뉴 될 때 나가줘야 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나가지 않고 오히려 충족할 때 계산을 해버린 분들도 아마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의 실수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아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요 앞뒤 위아래만 바뀌어 있어도 답은 달라졌죠? 위아래가 만약에 컨티뉴가 이쪽에 있고 썸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정답은 12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1, 5, 7일 때 합산이 되는 형태 1, 5, 7의 합산. 이게 결과였겠죠. 예, 그래서 위아래 위치만으로도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1 소스 코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다소 좀 헷갈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주의를 해야 될 문제였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세스와 도구 중심이 아닌이라고 얘기했어요. 개발 과정에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반복적인 개발을 통한 잦은 출시를 목표로 한다. 자, 지금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사용자와의 소통, 개발자가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능 추가를 해나가는 개발 방법 그러면 딱 대표적인 게 나온 게 바로 애자일 개발 방법론 1번에 대한 게 정답이죠. 그러면 나머지 나는 1번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근데 나머지를 알고 계시는 상황은 분명히 되실 거거든요. 우리 구조적 개발 방법론 그러면은 뭐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프로세스에 중심을 두는 거죠. 프로세스 중심, 소통 중심 아닙니다. 그 다음 객체지향 개발 방법 그러면 그렇죠. 자료, 데이터 중심이죠. 얘는 데이터 중심 개발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기반 그러면 보통 이런 거는 그 재사용성을 위해서 재사용성을 기본으로 하는 개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약간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시더라도 나머지의 중심을 잡아서 확실히 아신다면 정답은 또 1번으로 채택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 개발 방법론에 대한 문제 간단히 등장을 했고요. 자, 다음 14번에서는 불대소식을 여러분이 좀 풀어나가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전체가 다 우리 배분법칙, 배분법칙 수행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자, 1번에서 한번 볼까요? 1번에서도 배분법칙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괄호를 풀었다 묶었다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A,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 AA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얘가 뭘로 대치가 돼요? 얘 자체가 A 곱하기 A는 A죠. 그러면 A, B 이렇게 표현이 되죠. 축약을 또 하면 A는 A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1 플러스 B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B는 요거는 또 1이죠. 1.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A. 그래서 A.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분배 법칙을 요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A 바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A 플러스 A 바 얘는 무조건 우리 불대소식 법칙에 의하면 1이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만 남죠.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분배 법칙 갑니다. 요렇게 역시 가주시면 A 바 플러스 A B. 자, A 곱하기 A 바는 무조건 0이죠. 제로. 그러면 남는 것은 A 곱하기 B. 맞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고요. 자, 4번은 조금 더 길지만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A, B 플러스 A 곱하기 B 바. 그러면 얘를 A로 한번 묶어볼까요? A로 묶으면 B 플러스 B 바의 형태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B 플러스 B 바는 1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남는 거는 A밖에 없어요. A. 그쵸? 그러면 자, 뒤에 요거 계산 안 했던 거하고 연결을 해보시면 A 플러스 결국은 A 바 곱하기 B. 그러면 얘를 또 분배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결국은 A 플러스 A 바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A 플러스 A 바는 1이니까 결국 남는 것은 A 플러스 B만 남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해야 되는데 A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불대소식의 기본 원리 그대로 적용했고요. 죄다 분배나 결합 법칙만 적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요. 자, 이런 불대소식을 해결하는 문제. 이것도 뭐 심심찮게 사실 나옵니다. 그죠? 뭐 갑자기 오늘 이번에만 등장한 게 아니죠.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소식의 기본적인 원리 형태, 그 다음에 계산법. 여러분이 좀 반복적으로 해보셔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셔야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 15번에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배열과 연결 리스트.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문제도 정말 간단하게 특징을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정답은 바로 나오죠.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니까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해서 희소 행렬을 표현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배열이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실질 연속된 공간을 나누어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이 배열이고요. 그죠? 그 다음 연결 리스트의 경우는 넥스트 포인트를 갖고 있어서 현재 데이터 다음에 오는 데이터의 포인트를 여기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는 또 다음 데이터의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저장 공간이 연속되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나 다음에 오는 데이터의 넥스트 포인트, 주소를 갖고 있음으로써 나 다음에 오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연결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이라는 보장 없어요. 전혀. 배열하고는 그 차이점이 있죠.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희소 행렬을 표현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희소 행렬에 대한 게 뭐냐. 행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요. 실제로 표현되는 값이 적은 경우를 희소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죄다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행렬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행렬 표현 값을 봤더니 대부분이 다 0이에요. 대부분이 다 0이고 드문드문 1이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행렬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결 리스트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희소 행렬은 있는 데이터만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그래서 연결 리스트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배열 형태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0, 1, 0, 0, 0, 0, 0, 1, 0, 1, 0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1이라는 데이터 3개 표현을 위해서 없는 값 0에 대한 표현을 연속적인 물리 공간에 그냥 다 해주는 꼴이거든요. 배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효율적이에요? 그쵸? 당연히 이 경우는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다? 아니잖아요. 훨씬 더 차라리 얘가 당연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 배열은 임의의 위치에 삽입하는 비용이 크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이에 데이터를 뭔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기존에 있던 거 있죠? 그걸 전체를 다 밀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데이터 삽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전체 밀어내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같은 이거는 임의의 위치에 접근할 때도 3번도 같은 원리고 4번에 보면 n개의 원소를 관리할 때 n 크기 배열보다 메모리 사용이 크다는 무슨 의미예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연결 리스트는 자신의 데이터 저장 공간 외에 넥스트 포인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넥스트 포인트 부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이만큼의 저장 공간을 더 써요. 근데 배열은 그런 공간 없죠. 자신의 공간, 데이터 공간만 있으면 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 리스트가 배열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넥스트 포인트가 저장되는 것만큼 더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한 비교. 제 교재에도 보면 아예 이 자체를 비교표를 만들어 놨죠. 그죠? 구조적으로. 비교표를 이제 구조에 대한 해석을 쭉 보고 나면 아예 비교표를 만들어 드렸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각 그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들 사이에서는 각각의 특징에 대한 것도 구분을 하셔야겠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특징을 구별을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는 우리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는 부분에 관한 거고요. 그러면서 반환 시간,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아주 다행히 이번에는 선입 선출이라는 간단한 요거는 first in first out이니까 도착한 순서대로 순서 따질 거 없고요. 무조건 도착한 순서대로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그러면서 응답 시간에 대한 거는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평균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러면 각 프로세스가 지금 보니까 도착 시간이 2초 초단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초, 0초, 2초, 3초, 4초 시점에 도착을 했다는 거는 작업 처리 순서는 P1, 2, 3, 4 순으로 무조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작업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을 때는요. 이미 도착을 했더라도 기다렸다가 이전 프로세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 순서가 되면 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시간을 따질 때는요. 내가 얼만큼 기다렸느냐라는 시간과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처리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처리 시간이 얼만큼 소요됐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합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뭘 하나를 더 따져주셔야 되냐면 내가 얼마만큼 도착 이후에 작업을 처리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렸느냐 요거를 좀 따져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프로세스도 보시면 첫 번째는 도착 시간이 0초 시점. 그러면 이 순간에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기다린 시간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대기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P1은 대기 시간이 없어요. 2초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서 끝냈고요. 2초라는 작업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된 거예요. 작업 끝나고 나면 자 끝난 시점에 P2가 곧바로 도착을 했어요. 2초 시점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 2초 시점에 도착해서 나는 특별히 기다린 시간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P2도. 그래서 P2도 기다린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2초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나면 P2의 작업도 종료가 돼요. 자, 근데 P3의 입장에서는요. 3초 시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3초 시점은요. P2가 작업을 시작한 지 1초가 지난 뒤가 3초 시점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3초 시점에 도착을 해서 P2가 작업을 하고 1초가 지난 뒤 1초를 더 지나야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초라는 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내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P3는. 그런 다음에 내 순서가 돼서 3초라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내 작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 P4의 입장에서는 4초 시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4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미 4초 시점은요. 첫 번째 P1이 작업을 하고 있고 끝났고 두 번째 P2가 작업을 하고 끝났고 그러고 난 시점에 얘가 P3가 이제 작업을 이제 막 요 이후에 1초 기다린 다음에 얘가 시작을 했잖아요. 걔는 그 사이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까? 나는 그쵸. 내 전체 시간 따질 때 7초였는데 나는 4초 시점. 얘네들이 일하고 있는 7초 동안 7초 중에 4초 시점에 도착해서 3초만큼은 기다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P4의 순서가 된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3초 지난 다음에 내 순서가 됐고 나는 9초라는 시간을 소비해서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을 하셔서 뭘 구하면 돼요? 그쵸? 평균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을 해봅시다. P1의 처리 시간, 대기 시간 합산하면 2. 그죠? P2도 2. P3는 4. 그 다음에 P4는 12. 자, 다 합산을 해주시면 16에 20이죠? 그러면 20이고요. 전체 프로세스의 개수는 4개. 나누게 하시면 평균 시간은 5. 그래서 5초라는 시간이 평균 응답 시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이미 뭐 도착과 처리 시간은 명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얼마만큼 기다렸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내실 수 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정보통신에서 정말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TCP 그러면 전송 계층에서 운행되어지는 형태. 당장 2번에 보니까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전송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TCP는요 연결형 서비스예요. 연결형, B 아니고요. 연결형.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IP는 잘못 전송된 패킷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이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고 재전송을 한다. 이거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IP 얘기가 아니라 TCP 얘기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IP는 상대적으로 비연결형이에요. TCP하고 반대로 보시면 돼요. 비연결형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송을 하면 더 이상 난 책임 안 져.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죠. 재전송 이런 거 없어요. 네, 물론 이제 패킷 단위로 끊어서 전송은 하되 신뢰성 있는 연결형 재전송의 형태에 대한 특징은 아니다. 그게 바로 IP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 2, 3은 다 잘못됐고 4번에서
패킷 주소를 처리해서 패킷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패킷 단위로 하는 거는 TCP나 IP나 다 마찬가지고요. 얘도 목적지에 도달하도록은 해야 되잖아요. IP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 쪽에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 세 번째 형태. 이번에는 사실 정보통신 쪽에서는 다 정말 우리 뭐 상중하로 따지면 제가 그 총평에서도 명시를 좀 해드린 것처럼요. 상중하로 따지면 거의 이제 기본 수준, 하 수준의 문제들로만 정보통신 쪽에서 이번 문제에서 이번 올해 연도 문제에서는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로 따지면 조금 이례적인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기본에도 정말 충실해야 된다.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지금 여기 딱 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자, 이렇게 딱 나오면 정답은 그냥 연결되죠. 바로 퍼셉트론.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나머지가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럼 얘 빼고 아니냐. 여기서 보면 뭐 빠른 정렬 이거는 우리 자료 구조에서 소트 정렬을 하는 방법 중에 퀵소트라는 하나의 이제 자료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맵리투스 그러면은 요거는요. 우리 요즘에 빅데이터 여러 번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빅데이터의 처리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포렌식 이거는 뭐냐면 우리 디지털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죠? 아날로그 디지털 할 때 그 디지털. 그 다음에 포렌식 그러면은 여러분 과학수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과학수사 우리 현장 과학수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뭐예요? 지문, 그 다음에 혈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지문이나 혈흔, 족적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식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과학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뭐 있어요? 휴대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범죄의 어떤 흔적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 조사에 무조건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용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뷰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뷰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기본 테이블이 있고 그 기본 테이블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물론 뷰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기본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가상의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흔히 와 여기 경치 좋네 할 때 뭐예요? 뷰가 괜찮은데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딱 가서 창문을 딱 걷어서 와 한강 뷰야 뭐 이런 표현도 막 쓰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이런 뷰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뭐 만약에 학생들 테이블이면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연락처가 있고 막 쭉 여러 가지 속성과 팁을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어떤 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 테이블에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창문이 동그랗게 생긴 창문이에요. 동그란 창문으로 뷰를 보면 외부의 뷰도 일단 동그래 보여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넓은 큰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굉장히 넓게 그죠? 사각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넓게 뷰가 보이죠. 바로 그런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테이블에서 일반 사용자에게 숨겨야 될 부분은 숨기고 보안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숨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숨기는 목적도 있지만 접근성을 좁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굉장히 기본 테이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검색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요. 검색 조건도 사실은 좀 길어지고 복잡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이 간추라면 검색 조건도 간단하게 써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사용의 쓰임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용도 때문에 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러면서 이거는 응용 사용자가 어떤 응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뷰는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뭐 동그란 창문을 원합니까? 큰 사각형 창문을 원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 응용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뷰의 이제 어떤 부분에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 테이블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질 테이블이 아니죠. 금방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뷰를 통해서 바깥 환경을 봐요. 그러면 바깥 환경에 예를 들어 나뭇가지에 뭐가 걸려 있어. 이게 날아가던 연이 걸려 있어요. 그걸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걸 걷어낼 수 있나요? 실제로. 안 되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도 이거 기본 테이블에서 이게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 상관없이 그걸 막 가서 막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행하면 뷰에서의 조작이 아니라 기본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 조건, 제약 조건 없이 막 건드려서 변화를 줄 수는 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좀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자, 논리적 독립성을 일정 부분 제공할 수 있고요. 독립적인 하나의 형태로 구분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안에 대한 제공, 맞습니다.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자, 연산의 제약이 없어서 효율적인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거는 분명히 뷰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을 통해서 기본 테이블을 임의적으로 막 연산을 주물러낸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딜리트를 하거나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어떤 테이블에 변화가 생기는 조작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약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로 뷰 테이블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약이 없다라고 한 것이 잘못됐어요.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사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들이 원하는 응용 요구에 맞춰서 여러 종류의 뷰를 만들어내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4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가상의 테이블, 뷰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에 대한 거고요.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문제를 잘 문장을 보셔야 되는데, 자, 최적해가 부분 문제들의 최적해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최적해라는 게 뭡니까? 최적해. 최적,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선 6번 문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풀어보실 때요. 제로 원 배낭 알고리즘 이 얘기 했었죠. 그거 설명할 때요. 그 배낭을 짊어지고 간 보석상에 들어간 도둑이 여기에 가장 가치가 높은 형태의 물건을 키로수에 맞춰서 담아 갖고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종류가 없는 이 물건들 중에 어떤 걸 담을 건지는 정말 최고의 정말 그죠? 논리적인.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최적해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게 배낭을 채우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최적해가 부분 문제의 최적해로 구성되어 있을 때라고 했어요. 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자, 1kg짜리 보석이 가치는 100원이다. 2kg짜리 보석이 가치는 100만 원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조합을 잘해야 돼요. 키로수도 맞춰야 되고 배낭에. 그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치도 맞춰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수학 시간에 경우의 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의 형태로 막 조합을 해봐요. 조합을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10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100가지 중에 가장 최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무조건 정답이 동적 계획법.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갈 수 있는 정답이 탐욕적 알고리즘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거는 얘도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우리 용어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탐욕적, 탐욕이라는 용어. 탐욕은요. 이런 거예요. 도둑이 보석을 딱 봤는데 자기 눈에 봤을 때 자기가 그 순간에 딱 봤을 때 얘가 뭔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굵어요. 알이 커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이게 정말로 이거는 수억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라고 그 순간
탐욕적인 마음에 그걸 딱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 경우의 조건을 따지고 봤더니 이거 빼고 다른 거 2개 넣는 게 이거는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나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최적해. 얘도 최적해로 구하는 거긴 한데 순간적인 최적해. 경우의 수를 다 따진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제 탐욕적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거랑 비슷하게 근사 알고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적해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사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해는 아닌데 최대한 최적해로 가기 위해서 근사치 형태로 돌리는 알고리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3가지가 뭐 같은 의미에서 좀 나누어져서 이제 해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재기 프로그램은 사실 뭐 내가 내 자신을 반복해서 호출해서 명령 처리를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연계가 되시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6번에 나오는 거하고 얘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을 가져서 같이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6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20번 문제,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난해하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잘 맞추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요, 조금 더 폭넓게, 뭐 깊이 정도까지는 아직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폭넓게 좀 더 넓게 가주시는 것도 앞으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18년 7월 21일에 치러졌던 우리 게리지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셨고요. 이거와 더불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이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잘 맞춰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또 용기 내서 도전을 하시면 또 새로운 인생으로 도전하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해석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